대표님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직원들 다 태우고. 사실 리뷰는 끝났는데 내가 너무 이 차의 성격에 맞지 않게 리뷰를 해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어. 죄책감에. 이게 진짜 아니 뭐 리뷰가 뭐라고 리뷰어가 리뷰 찍고 죄책감에 막 이렇게 눌리고 이러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했지.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나처럼 그렇게 잡아 돌릴까? 보통은 이런 차는 그러지 않잖아, 그지? 네. 좀 부드럽게 타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차의 성격에 맞게 다시 리뷰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불을 댕긴 사람이 있어. 불을 딱 댕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불을 댕겼냐면은 그 카타민 알지 너네? 카타민 대표. 네. 카타민 대표님이 왜 리뷰에서 연비 얘기를 안 했냐, PPL을 하면서. 여기 내가 지금 찍어놨잖아. 현진아 저거 찍어. 다 찍어놔 너네. 증거 다 남겨놔. 아주 그냥 카타민 대표님의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려니까 아주 그냥. 이분이 자기네 거 이거 넣으면 연비 좋아지는데 왜 노 사장이 연비 얘기를 안 하느냐. 연비 얘기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럼 무슨 그 첨가지 그런 거 넣어서 연비가 좋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자기네가 지금 세계 특허부터 해갖고 실험해갖고 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왜 노 사장은 광고주가 PPL을 넣었으면 광고주의 의도대로 광고를 찍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영상을 찍냐. 맞는 말이긴 한데 광고주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나는 사실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지. 연비가 좋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기를 한 거야. 장거리를 해서 카타민을 넣었을 때랑 카타민을 넣지 않았을 때랑 만약에 카타민을 넣었는데 연비가 안 좋다,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 오늘 이 기름값 우리 이거 리뷰할 때 필요한 밥값, 그다음에 내가 너 회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멀리 가갖고 회 겁나 비싼 거 먹을 테니까 회값이랑 다 내려니 했더니 만약에 연비가 별로 상승되는 게 없다, 그럼 자기가 회값부터 해서 경비를 자기가 다 대겠다는 거야. 우리 오늘 이거 움직이면 경비 한 50만 원 쓸 거 아니냐. 50만 원 빵 내기를 한 거야 지금. 50만 원 빵.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기지. 이게 넣고 연비가 좋을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원데이 투데이 격이 그런 거 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졌다, 카타민이 넣었는데 연비가 좋다, 그러면 이제 에비에이터 영상은 없어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거 공정하게 찍어야 돼. 공정하게 200km를 움직여. 여기 딱 봐봐. 200km. 우리가 가는 거리가 지금 200km야. 200km를 왔다리 갔다리 찍을 거란 말이죠. 여기 딱 찍고 가잖아. 200km. 그리고 운전할 때 오늘은 연비 테스트니까 절대로 풀가속, 풀악셀은 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 그렇다고 막 연비 모드로 막 발끝에다 그냥 뭐 얹어만 놓고 가고 엑셀 이러면 안 되고,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일반인들이 차를 탈 때, 일반인들이 가족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 막 과속도 하지 않고 풀악셀도 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항속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비 테스트를 한번 오지고 지리게 해보자는 거죠. 단 한 방울도 헛되게 쓰지 않게 공정하게 테스트하는 거야. 이겨야 돼 이거. 우리가 지면 난리 나는 거. 이거 골치 아파져 지면 이거. 이 카타민이 연비 향상 효과가 없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거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현진이가 이건 편집할 때 잘 넣어야 돼. 현진아 너 여기 보이지 너? 형이 너 어제 영상 봤지? 컷 편집 존나 깠지? 네. 잔인하지? 내가 원래 차를 그렇게 잘 안 까는데 보통 최근에 X3든 X5든 똑같은 환경에서 했잖아. 그치? 내가 이걸 뭐 다른 환경에서 타진 않았단 말이야? 리뷰 코스는 똑같았어. 근데 문제는 이 차가 그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단 말이지, 이 차가. 그래서 사실 리뷰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곰곰이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항속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값이 1억 4천이 넘어. 걔도 얘랑 똑같이 3000cc의 터보야. 걔는 340마력, 얘는 400마력. 내가 봤을 때는 뼈대나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은 비슷해.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브랜드 밸류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링컨의 브랜드 밸류는 랜드로버랑 삐까삐까해. 링컨도 브랜드 밸류가 되게 높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차값은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어제 그걸 딱 타봤는데 랜드로버가 차값도 비싸고 소재 공학에서 얘보다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런 주행에서 얘가 승차감이 더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차를 리뷰할 때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냥 달리면서 이런 씨 아마 이 차주분도 커피 먹다 커피 던질 거야 아마 이 개새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방 이 리드 영상이 필요한 거야. 앞에서 이 트레일 영상이 필요해. 끌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내가 이게 뭐 겁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제 랜드로버를 타보고 또 그저께 또 X5를 잠깐 타봤는데 X5는 물론 디젤이었지만 주행 느낌에서 이 차가 주는 야 되게 부드럽지 않냐? 부드럽게. 그 뒤에서도 그 멀미 이런 거 안 느껴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차가 나는 스포츠성으로 쏘면서는 이 차를 겁나 까고 그랬는데 이 차가 서스펜션을 세팅을 할 때 스틸과 알루미늄의 소재를 다른 유럽 애들이나 우리나라 이 아시아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세팅을 했어. 텐션 스트럿을 알루미늄을 넣고 스틸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모든 제조사가 썼던 데이터베이스를 얘네는 바꾼 거야. 보통 제조회사들이 그렇게 실험적으로 이 시도를 안 하는데 더군다나 미국은 자동차를 만들면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 값을 계속 보완하면서 도요다처럼 항상 그렇게 가는 애들이 미국 애들인데 캐딜락이 이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면서 캐딜락이 소재 공학을 바꾸고 링컨도 마찬가지로 링컨 컨티넨탈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가지고 얘네가 설계의 기준을 바꿔버렸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나온 이 차가 장점이 뭐냐면 내가 어저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하체를 살짝 보니까 에어스프링의 크기 자체가 얘네가 월등히 크단 말이야. 이 항아리만큼 큰 거를 넣고 알루미늄의 서브 프레임을 쓰지 않는 대신에 그 인테그랄 링크가 주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테그랄 링크가 여러분 우리 특히나 차주분들 요 뒤부터 영상을 안 보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 뒤부터 영상을 보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요 뒤부터는 제가 인테그랄 링크가 스포츠성에 있어서 얼마나 망작인지의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직발을 때렸을 때 이 인테그랄 링크가 주는 특유의 고급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내가 제규어 XJ를 리뷰했을 때나 옛날에 F타입에서도 직발에서의 이 고급진 향연, 부드러운 승차감, 이 나긋나긋한 이 느낌, 이게 인테그랄 서스펜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제기어 XJ도 그렇고 F타입도 그렇고 코너에서 노사장한테 개같이 까이는 이유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5분 뒤에 벌어질 대참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링컨의 오너블이나 포드 링컨의 관계자분들이 요 앞부분의 영상에서 노사장이 그래도 정직한 놈이구나 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이 차는 특히나 이 앞쪽에 로우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W25를 채택을 하면서 위쪽에 들어있는 암들이 알루미늄을 다른 회사랑 비슷하게 썼으나 아래쪽에 서브 프레임이 스틸로 가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링크도 스틸임에도 불구하고 텐션 스트럿을 알루미늄 합금을 넣어가지고 고속주행에서 이렇게 달릴 때 싹 들어가고 싹 잡아줄 때 앞바퀴가 받게 되는 어떤 하중에 대한 이 잔진동들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지금 달릴 때. 근데 이게 나는 이 차를 리뷰할 때는 뭐 X5나 랜드로버도 이 정도는 기본인데 근데 바꿔가면서 타보니까 달라. 얘가 훨씬 더 부드러워. 직발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이 공차 중량도 얘가 사실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공차 중량에서 누르고 까고 가는 맛도 되게 좋고 얘는 더군다나 BMW처럼 앞에 플랩을 달아가지고 라디에이터 쪽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열관리. 그래서 이 차가 플랩이 닫혀서 고속주행을 할 때도 고속에서의 어떤 공기저항, 에어로다이나믹에서도 상당 부분 이점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이 뒤부터는 엄청 쏩니다 제가 엄청 쏘면서 이 차의 스포츠성을 논하는데 사실 이 차는요 가족들이 타고 이렇게 부드럽게 갈 때는 제가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는데, 물론 리뷰는 주관적이지만 직발에서의 100km, 130km, 140km까지에서의 직발에서의 유잉 피칭은 이 차가 가장 없어요. 가장 없고, 하체에서 오는 고급진 부드러움은 랜드로버나 BM이나 벤츠가 주는 것과는 다른 맛을 줘요. 굉장히 다른 맛을 주는데 이 맛이 되게 부드럽고 좋고 고급져요. 이거는 미국 애들이 특히나 포드 링컨이 새로 설계한 이 아키텍처와 소재 공학에서의 그동안 다른 회사들이 썼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체 쪽을 세팅했기 때문인데, 직발에서만큼은 막 고속으로 막 칼질 이건 안 되고요. 그냥 부드럽게 항속. 식구들 태우고 장거리 여행 갔을 때 크루즈를 걸어놓고 갔을 때 이 고급진 승차감은 단언컨대 이 차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 차를 사는 분들은 분명히 후회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떤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겠다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 이 차에 호감을 갖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자,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고생하고 카타민 대표하고 내기까지 하고 왔는데 코로나라고 가게는 문 닫고, 나 진짜 코로나는 생각도 못했네. 나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주 그냥 210km를 달려왔는데 가게가 문을 닫았어. 와, 이건 내기를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없는데 내기를 이기면 뭐하냐고. 카타민, 일단 카타민을 넣자. 카타민을 넣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실험 카타민을 넣고, 과연 우리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똑같이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잘 나올 것이냐. 이걸 넣고 연비까지 좋아진다. 나는 사실 그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카타민을 넣고. 자, 현재라, 그러면 우리 아까 계기판 찍어놨잖아. 거기서 기름을 넣고 210km를 탔을 때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를 보면 돼. 출발 전에 가득 넣었으니까 210km를 타고 기름을 몇 리터 들어갔는지 넣고 다시 서울 가서 210리터를 탄 상태에서 기름을 또 넣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카타민을 넣고. 우리가 지금 215km를 탔고 기름이 몇 리터를 들어가는 걸 찍을 거니까 215km 또 고급류 안 넣었다 저쨌다 사람들 말해서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올 때도 일반류에 옥탄 부스터를 넣고 똑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니까 이번에도 옥탄 부스터를 넣을 거니까 민성이는 내려서 나랑 같이 찍으면 돼. 이 몇 리터 들어갔나만 찍으면 되는 거야? 총 29리터. 마이 테스트. 이게 여기서 리셋을 하는 거예요. 215에서 우리가 49리터? 29리터? 29리터. 19점 뭐야? 30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런 하고 다시 가는 거야. 네. 아주 공정하게 비교하는 거지. 아주 공정하게. 이게 연비가 덜 나와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가 잘 나와야. 우리가 이기려면요? 우리가 이기려면 이게 연비가 그러면 계속 풀악셀로 갈까? 이거 딱 이것도 네, 찍었습니다. 딱이야. 그러면 얘가 조금 덜 달렸잖아, 그치? 네. 그리고 26리터니까 연비가 조금 좋네. 연비가 조금 좋아. 좋네? 우리가 진 거네.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덜 달린 것까지 계산하면은 한 1.5리터? 1.5리터 정도 연비가 좋은 거네. 1.5리터. 계산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여러분, 연비 테스트가 끝났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상을 삭제해서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카타민 대표님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 영상을 잘 편집해서 이 차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공정하게 했고요. 저도 사실 믿기 싫은데 카타민을 넣기 전에는 내가 우리 직원들을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출발을 하기 전까지 기름 넣고 온 거리를 내가 깜빡 잊고 그걸 안 계산했어요. 그게 한 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20km를 주행을 했고 들어간 기름을 끝까지 꾹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29.7리터의 기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N빵으로 나누기를 딱 때리면 연비가 평균 연비가 우리가 정속 주행을 했으면 연비가 물론 잘 나오겠죠. 뭐 8.5도 나오고 9km도 나오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운전을 했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카타민을 넣기 전에는 연비가 7.4리터가 나왔고요. 비슷한 주행거리를 달렸죠. 카타민을 넣고는 209km를 달렸고요. 꾹꾹 눌러 담아서 26.1리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N빵을 딱 때렸더니 8.0. 그러면 운전이 갈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올 때 차가 막히고 뭐 어떤 거 다 빼도 약 전체에서 0.5리터 정도는 차이가 난다라고 봐요. 보통 사람들이 기름 넣을 때 한 50리터 정도 넣으니까 50리터를 넣었을 때는 25km를 더 간다는 거야. 카타민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주유할 때마다 25km씩을 더 간다고 보는 거지. 카타민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카타민이 한 3만 원 하니까 리터당 8kg를 83, 820, 83에 24, 3리터. 그러면 3리터면 얼마야? 한 4,000원 하는 거냐? 1,500원이니까 3리 83, 24, 3,000원, 4,000원, 4,500원. 그러면 한 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4,500원이니까 10번 기름 넣으면은 카타민 뽑는 거네? 그죠? 인생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진짜? 씨발, 머리 찢어질 것 같아, 지금. 안 하던 산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카타민을 3만원 주고 넣으면 10번 기름 넣으면 카타민 값을 뽑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한 달에 2번 기름 가득 넣지 않냐? 그러면은 몇 번, 5개월을 넣어야 카타민을 뽑는 거요. 머리 아파. 카타민을 넣었을 때, 50리터를 넣었을 때 25km 정도를 더 간다는 거를 평균 치료 계산해서 뽑았다, 끝! 카타민 승. 네, 카타민 대표님한테 전화해.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관심이 많은 듯 관심 없는 듯 링컨 에비에이터의 리뷰가 시작됐고요. 주말에 짧은 부분 짧게나마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그 짧은 1시간에 엄청난 내공이 있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에이터에 또는 링컨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고 해라. 왜 이렇게 성격에 맞지 않게 하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맞지 않는다. 노 사장은 늘 리뷰할 때 차의 어떤 이 설계 근간이라든가 제조사의 어떤 그 차를 만드는 컨셉 그리고 달렸을 때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걸 보는데 왜 달리지 않는 차를 갖고 달리느냐 라는 댓글이 많은데 안 달리는 차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1억 가까이 주고 차를 샀는데 살살 달리려고 샀다? 아니 그러면은 뭐 그냥 포토 같은 거 사가지고 마이티 사가지고 뒤에 의자 여러 개 달고 살살 다니면 되지. 이런 좋은 차를 사갖고 왜 차를 막 쏘냐고 그러면은 아니 그 살살 달리면서도 제가 리뷰를 하죠. 근데 달릴 때는 달려야죠. 달리면서 이 차의 어떤 왜 운전자라든가 이 차의 오너분들은 고속도로를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고 늦은 시간이나 뭐 이른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 또는 한가한 고속도로에서는 뭐 악셀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 리뷰를 하는 거고요. 링컨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브랜드죠. 근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생소한 브랜드들 캐딜락은 그래도 좀 알려져 있죠. 외국에서 그 연구차로 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캐딜락을 한 번은 타게 된다. 그게 이제 죽어서 장의사 차로 사용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는데 캐딜락 올즈모빌, 다찌, 링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브랜드들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더 그들의 브랜드가 더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으나, 그러니까 1900년대를 기점으로 마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넘어갈 때 원래 마차를 잘 만들던 회사들이었죠. 기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공학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차 또는 군수용품 또는 비행기 등등의 엔진과 관련된 것들에 일하던 사람들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만든 브랜드들이 다찌, 올즈모빌, 캐딜락, 이 링컨 이런 브랜드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자동차 회사가 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대기업의 어떤 그 다른 대기업 안에 속해 있는 고급 브랜드가 됐던 뭐 대기업의 어떤 무슨 라인이 됐던 이렇게 전락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기술 집약적이고 자동차에 대한 어떤 고집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라든가 비즈니스에서는 조금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이제 경영난이 되고 어떤 그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 브랜드들의 디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이 링컨의 브랜드도 사실은 1910년도 후반쯤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는 링컨의 이 브랜드의 창시자인 헨리 리랜드, 이 사람은 원래 듀란트라는 사람하고 동업으로 캐딜락이라는 그 자동차의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캐딜락이 그 당시 1910년도 이전과 10년도 이때는 부품 회사였어요. 부품 회사. 둘 다 기술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 헨리 리랜드, 이 링컨의 창시자는 항공기 엔진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군수납품 쪽하고 항공기 엔진에 이 관심을 둬서 같이 동업을 했던 캐딜락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듀란트한테 우리 군수로 가자, 비행기 엔진으로 가자. 근데 듀란트는 기술이 그렇게 없었는지 아니면 군수 쪽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러니까 얘랑 이제 티각태각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둘이 결별을 해. 결별을 한 시점에서 듀란트는 1차 세계대전 뭐 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새로 설립된 GM,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 캐딜락의 부품 회사가 기술이 좋으니까 캐딜락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캐딜락은 GM의 디비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GM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듀란트는 그렇게 가고, 같이 이제 했다가 항공기 엔진으로 갔던 이 헨리 리랜드는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왜? 보니까 자기가 항공기 엔진을 그렇게 잘 만드는 건 아니야. 기술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그렇게 항공기 엔진을 많이 생산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시금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이제 GM 디비전으로 들어간 캐딜락으로는 자기가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회사를 차려요. 차리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지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존경했대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이름을 본따서 링컨 모터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워요. 마찬가지로 링컨 모터 컴퍼니도 처음에는 부품 회사로 시작을 해요. 부품 회사. 부품 회사면서 자동차를 이제 같이 생산하는 걸 겸하는데, 그때가 뭐 한 1915년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해놓고 뒤에 이제 원래는 최초의 자동차를 선도했던 포드가, GM이라는 강력한 추격자가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회사의 볼륨과 기술을 키우니까 포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딱 보니까 이 링컨이라는 회사가 기술이 있거든. 얘네가 V8 엔진도 만들고, 그 당시에는 VA 엔진이 흔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이 링컨, 이 헨리 리랜드랑 듀란트가 같이 막 V8 엔진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가 이 링컨 모터 컴퍼니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링컨은 포드의 디비전이 되죠. 그래서 포드 안에서 고급차를 판매하는 라인을 갔는데,
되게 잘 만들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미국 사람들은 링컨 캐딜락 다찌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과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굉장히 고급 브랜드였고 기술이 있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독일 독삼사한테 이제 많이 두드러 맞고, 근데 그래도 미국 애들은 링컨 캐딜락 다찌를 되게 좋아해요. 그들만의 고유의 기술이 있고, 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널리 보급된 게 경찰차죠. 링컨 타운카라고 해서 경찰차가 튼튼하고 맨날 총바지하고 고속도로 순찰대들 막 개조해갖고 차 잘 타고 이러니까 다찌도 경찰차로 많이 들어가는데, 링컨은 아무튼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고, 과거에 링컨이 차를 만들 때는 뭐 도색이라든가 고급화, 서스펜션 기술 등등 해서 굉장히 고급차예요.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는 이제 다각화나 일본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런 미국의 종주 고급 브랜드들이 많이 퇴색이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짝쿵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링컨이란 브랜드가 기술과 고급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브랜드였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링컨은 고급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뭐 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많이 작살이 나죠. 많이 작살이 나고,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 원래 링컨은 SUV 뭐 내비게이터라고 되게 큰 거 있고, 뭐 노틸러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링컨의 에비에이터는 사실 링컨은 완전히 초대형급 말고는 그닥 그렇게, 노틸러스 좀 많이 팔렸나 모르겠는데, 이 에비에이터급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 급에는 익스플로러가 있었고, 익스플로러랑 1세대 때 200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 에비에이터의 1세대가 그 포드의 익스플로러, 전륜 베이스로 만들어졌던 익스플로러랑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고급차, 그러니까 렉서스나 제네시스처럼 포드의 고급 브랜드죠. 그렇게 해서 이 에비에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팔았는데 완전히 판매 실패예요. 사람들이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이거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포드를 그냥 타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아마 최고 기록일 거예요. 최단시간 단종. 2003년에 나와서 2005년에 단종이 돼요. 2, 3년 만에 차가 단종이 되고, 그 뒤로는 그냥 뭐 상급에서는 내비게이터, 아래급에서 노틸러스, MKG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은 팔았지만 에비에이터는 금방 단종이 되고, 그렇게 쭉 가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또 모터쇼, 그때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인가 어디 모터쇼에 에비에이터 이 디자인 컨셉 모델을 내놨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관심과. 그래서 이제 포드 링컨에서는 이 차를 다시 생산해서 파는데, 이 차는 글로벌 아키텍처라고 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현재 이 시점이 내연기관의 플랫폼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연기관은 이제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연기관이 다 전기차나 수소차나 하이브리드 등등 해서 이제 이 석유 기름을 떼지 않는 기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지게,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가 적어지는 그런 이제 그 파워트레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점을 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라든가 어떤 그 간접적인 이런 제반 사항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확 바뀔 수가 없으니까, 제조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규제를 정하는 것도 그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잠정적으로 뭐 몇 년 뒤에는 뭐 내연기관을 생산 안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지금 만드는 플랫폼이 5년을 쓸지 10년을 쓸지 15년을 쓸지 모르지만 이번에 만들고 다시 한번 또 만든다는 없어요. 이번 거가 계속해서 울거먹든 빨리 단종되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제조회사들이 이번에 나오는 이 3세대 글로벌 뉴 아키텍처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든단 말이에요. 현대도 이번에 제네시스 GV80을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듯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내연기관의 여러 가지를 쓰고, 앞으로 바뀌는 전기차나 다른 그 파워트레인에서는 뼈다구의 어떤 설계가 많이 바뀌어요. 내연기관처럼 미션이고 뭐고 이런 게 다 필요 없기 때문에
뼈대 설계가 싹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쓰고 있는 이 플랫폼도 포드에서 만드는 SUV에서 후륜 베이스로 굉장히 잘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의 하체 오리기를 보시면 보셨잖아요, 어제. 알다시피 앞쪽에 어떤 앞뒤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의 소재를 대거 적용하고 서스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익스플로러랑은 약간 달라요. 익스플로러가 쓰는 그 소재하고 얘하고는 좀 다르죠. 차값이 3천만 원 이상 벌어지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에어스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팅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간단한 역사 끝난 거죠. 대충 알겠죠, 여러분. 링컨이 어떤 거고, 이 차가 현재 쓰고 있는 플랫폼이 3세대의 뉴 아키텍처 플랫폼을 쓰면서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분명히 저 좋다고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다. 좋다고 했어요. 노 사장이 뭐 링컨 막 죽자 깠다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는 이 글로벌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링컨의 이 에비에이터가 플랫폼을 아주 잘 만들었다. 그래서 좋다. 소재 공학도 좋다. 어제 하체 오리기 할 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잘 버무려졌죠. 일단은 차 전체 크기에 비해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핸들이 되게 작아요. 핸들이 되게 작고, 핸들은 되게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그렇게 한데, 요 스위치들은 쓰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홈이 있어서 얘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그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돼 있진 않고요. 여기에도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는 오디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있는 다기능 스위치들을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죠. 근데 저는 뭐 요게 어떻게 뭐 익숙하면 좋다고 하는데, 다른 차들, 저는 늘 일주일마다 차를 바깥하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편하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크라이슬러도 그렇고 미국 애들은 잘 만든 듯 하나 이 전자장비들이 항상 반응이 느려요. 얘도 이렇게 써보면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고 한참 있다가 딱 넘어가요. 이렇게 보여, 여기 찍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전을 하다 급하게 뭘 누르면 얘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미국 차는 다 그래. 안 그런 차를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 나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막 스텔스 막 구축함도 만들고 막 F-22 랩터 같은 전투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막 미국의 나사 항공우주국 우주항공 기술 막 끝장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걔네들하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아예 별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고, 이쪽에 있는 도어 쪽에 달려있는 스위치들은 딱 좋습니다. 쓰기 되게 좋고 버튼도 잘 만들어졌고요. 이 시트 메모리하고 시트를 움직이는 거 벤츠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얘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기능 스위치, 이 시그널 스위치라든가 와이퍼 조작 스위치가 뭐 약간 좀 높게는 달려 있는데, 이게 높으니까 여기를 자꾸 가다 움직이려면 손이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괜찮고, 계기판은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저는 이 모드의 계기판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아노 건반식으로 돼 있다는 이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뭐 편하긴 한데, 요새 뭐 전부 다 이 전자로직, 이게 전자로직이잖아요. 전자로직인데 이거를 이제 뭐 다이얼로 하느냐 뭐 버튼으로 하느냐 이건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변속 레버가 딱 움직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버튼식의 미션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차 크기는 엄청 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이거 뭐 아이들이나 진짜 좀 덩치가 체구가 왜소한 여성분들이나 손에 살이 좀 안 찐 사람들이 해야지, 이거 손에 살찐 사람들은 이거 만지기 힘들어요. 버튼이 엄청 작아. 근데 이게 뭐 여기에도 나오니까 사실 뭐 여기를 직접 볼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너무 작아서 아마도 링컨이 다른 세단이나 이런 것들 같이 쓰는 것들을 따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차 크기엔 별로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룸미러는 이 자체는 큰데
뒷창문이 되게 작아서 뒤에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고요. 사이드 미러도 차 크기에 비해서는 되게 작아요. 되게 정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사이드 미러에서도 보이는 게 후방을 보이는 시야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대신에 전방 시야라든가 측면 시야, A필러가 어떤 시야를 방해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시트 포지션은 끝까지 내렸지만 더 내려가진 않아요. 의자가 상당 부분 많이 떠 있고, 내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보통 다른 차를 탔을 때 시트를 많이 올렸을 때가 이 정도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시트를 끝까지 내린 상태가 이 정도 포지션이에요. 요것도 미국 차들이 종종 제가 타본 차들을 보면 종종 이 시트 포지션이 많이 안 내려가는 차들이 있는데 얘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모니터는 뭐 전반적인 디자인은 좀 생뚱맞지만 크기가 워낙 커서 아이패드가 통째로 하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이패드나 삼성 그 노트가 통째로 그냥 딱 보면 딱 아이패드 크기예요. 아이패드가 통째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인테리어의 구성은 링컨은 대부분 이 차가 현재 시트가 검정색이라 그렇지 브라운 톤이나 베이지 수색으로 하면 아마 엄청 이쁠 거예요. 실내 구성이나 가죽의 느낌, 그 다음에 대시보드의 재질 등은 미국 차답지 않게 많이 고급져요. 그 핸들 밑에 쪽에 이 플라스틱 부분하고 이 위쪽에 있는 이 우레탄 부분이 약간 좀 산마이티가 나는 건 있는데, 나머지의 인테리어의 구성과 보여지는 것들, 특히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는 막귀라서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 차가 내는 오디오의 음량은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아날로그 좀 풍부한 느낌이 좋은 오디오를 좋아하는데 얘는 굉장히 디지털 음량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의자가 굉장히 다각도로 움직이고 편하게 미국 차답지 않게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서 장거리를 갈 때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의자가 작아요. 의자가 작고 핸들도 작고 의자가 높고, 근데 지지 능력은 없어요. 몸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사이드 볼스터가 그렇게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시트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생긴 건 멋있으나 과격한 운전을 할 때 별로 잡아주지 못한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러지, 이 차를 갖고 왜 가격하게 보냐고. 몰 수 있지. 급동 매렸거나 그러면 몰 수 있지. 갑자기 뭐 뚫리고 급동이면 뭐라이지 어떡할 거야. 고속도로 가는데 그러면 급동 나오는데 뭐 정속주행 할 거야. 그러면 시트가 좀 잘 잡아주면 좋겠지. 제발 좀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을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차의 오너분이 이 차를 샀을 때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건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차의 어떤 안전성은 저도 사실 인정해요. 링컨이 뼈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안전성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디자인도 저는 인정해요. 디자인 이쁘죠. 디자인 이쁜데, 이분은 2열 시트에 공간 활용성이 좋다. 2열 시트가 굉장히 운전석으로부터 저 2열 시트까지의 거리가 길고 의자 배열이 자유롭고 각도가 조절되고 여러 가지가 좋다. 그래서 나도 딱 보고 야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차를 뒷문을 딱 열어보면 누구나 다 저와 같이 놀랄 거예요. 의자가 굉장히 이렇게 교회 의자 있잖아요. 90도로 생긴 거. 2열 의자, 3열 의자. 자, 앉았더니 발바닥으로부터 무릎까지의 높이는 높아.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차들 이게 낮아가지고 다리를 편하게 못 든다. 허벅지가 이렇게 뜬다. 근데 나머지 등받이라든가 허벅지를 받치고 있는 부위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는 미국 차들 중에 특히나 픽업 트럭들이 쓰는 그 의자랑 거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리고 3열은 거의 이거는 사람 앉을 수 없죠. 3열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국토부나 건교부에서 7인승 세제 혜택 줘가지고 쌍용이라든가 현대가 어거지로 시트를 구겨놓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나오는 다른 회사들은 물론 다른 회사들도 진짜 특별한 차가 아니고서는 3열이 편한 차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낫죠. 얘는 익스플로러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3열 시트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바닥 부분이 별로 깊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성인은 저는 못 앉는다고 봐요.
애들도 과연 저기에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이 차를 가족과 함께 쓰기 위해서 세컨카로 구매를 했고, 우리 민 사장님 미안해요. 내가 민 사장님 리뷰 되게 기대하고 그랬는데 내가 최대한 좋은 점은 찾아볼게. 최대한 찾아볼 테니까 너무 나쁜 것만 이렇게 꽂혀서 보지 말고, 노 사장이 말하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디자인 괜찮고 튼튼하고 그런 거 그런 거 플랫폼 소재 공학 좋고 그런 거에 꽂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근데 아무튼 이 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만약에 죽어도 나는 이 차를 사야겠다 해서 그런 분들은 2열 시트를 2인승으로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전체 시트 구성이 6인승으로 돼 있는 거, 그 차를 사야지 뒷좌석에도 사람이 편하게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셀을 밟으면 400마력이 살짝 넘으면서 토크가 60에 가까운 57.7의 토크를 내고 있죠. 일단 엔진부터 얘기하자고 하면 400마력이 힘이 납니까? 저는 아니올시다요. 근데 이 차를 이렇게 악셀을 밟아보면 마력이 400마력인데 왜 400마력인데 차가 달리는 게 400마력의 느낌이 안 나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은 중량이죠.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3톤이 넘어요. 굉장히 높은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 풀타임 사륜에, 그리고 이 차가 쓰고 있는 미션이 약간 좀 내구성 또는 이제 강한 토크가 전달됐을 때 미션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토크 컨버터가 부드럽게 오일을 밀어서 엔진 쪽으로부터 미션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락업 클러치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얘는 락업 클러치의 체결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탔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느려요. 되게 느리고 부드럽게 체결이 되게 돼 있어서 가감속을 했을 때 동력에 대한 로스가 되게 많고요. 이는 곧 내가 가속을 했을 때 변속이 되게 빠르게 올라간다. 뭐 변속이 스킵 미션으로 3단에서 5단으로 건너뛰고 뭐 4단에서 7단으로 건너뛰고 그런 게 가능하다. 그건 다른 회사도 다 가능하죠. 어차피 요즘 나오는 미션들은 1, 2, 3, 4, 5, 6, 7, 8단이 각자 기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션의 유니트를 분해했을 때 유성 기어 세트, 링 기어, 피니언 기어, 플래닛 기어 세트라고 하죠. 플래닛 기어 세트가 4개, 거기다가 클러치 팩에 브레이크 세트가 같이 들어가면서 인위적으로 기어비를 연산 수행을 통해서 기어비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얘는 10단이에요. 10단 미션. 10단 미션인데 그 독일에 있는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애들이 쓰는 거랑은 좀 다르게 10단인데도 불구하고 유성 기어 세트, 플래닛 기어 세트가 좀 적어요. 3개예요. 얘는 3개에다가 클러치 팩도 브레이크 세트랑 해서 4, 5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러치 브레이크 세트도 제가 그림상으로 해부 그림을 보니까 3개인 것 같더라고요. 더 적은 걸 가지고 프로그램 로직을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클러치 락업이 빨리빨리 걸리게 되면 미션에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울컥거림이 있을 것 같아서 락업 클러치가 세게 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원리에 의해서 엔진에서 생성된 마력이 미션을 통해서 나갈 때 기어 단수가 정확히 한 단에 딱 물려 있을 때는 변속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가속할 때 보면 지금 4단, 5단, 6단, 4, 5, 6단에서는 굉장히 쫙 치고 나가는 그 맛이 이 락업이 딱 걸리니까 쭉 치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잠깐 여기서 오토로 다시 바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미션 프로그램 로직이 확실히 이상해요. 이게 방금도 수동 8단에 있다가 내가 다시 오토 모드로 바꾸려고 했는데 지가 뭘 이렇게 안 돼. 보통 차들은 이런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다시 오토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않고 막 있다가 내가 악셀을 딱 밟고 속도가 8단에 안 맞는 속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니까 오토로 전향이 되면서 단수가 내려가는데 방금 팍 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로직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로그램 로직이 좋지 않다고. 이 포드나
링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미션이 뭐 스킵 미션이 되고 빠르게 움직인다, 뭐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는데, 미션은 인공지능이 필요가 없고요. 다른 차들도 다 TCU가 알아서 그걸 해주는데,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내구성이라든가 트럭이나 이런 데 범용으로 적용했을 때 높은 토크를 대응하고 중량을 끄고 갔을 때 미션에 부하가 안 걸리고, 견인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견디게 하기 위한 내구성 세팅은 어느 정도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 미션은 똑똑하다거나 미션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10단으로 쪼갠 상태에서 이 차에 들어간 이 엔진하고의 궁합을 위해서 원래는 1, 2, 3, 4, 5단까지의 기어가 6단이나 7단 미션하고 기업이 차이가 없었는데, 이 엔진이 이 차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차의 중량이 2.4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1, 2, 3, 4단의 기어비를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놨어요. 다시 되게 그 간격을 좁게끔. 그래서 불필요하게 기어 변속이 많이 되면서 운전자한테 불편도 많이 주는데, 이렇게 딱 그 기어 단수가 한 단에 딱 물렸을 때는 속도가 쫙 하고 올라가죠.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지금 순식간에.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이래 이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180에서는 이 차의 중량을 잘 못 이기네요. 우리나라 옛날 현대차들, 기아차들이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지가 잘 못 버티는 것처럼 방금도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디스크가 이 중량과 속도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팍 떠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브레이크의 어떤 세팅이나 브레이크의 전체적인 용량이 이 차에는 많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큰일 났네 이거. 자꾸만 좋은 게 안 나오고 큰일 났네. I came from the mud.